네, 오늘 9월이 죄송합니다. 12월 11일. 네,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 이제 공개 방송할 때, 그 2030까지의 하락 가능성, 조금 못 미쳤죠? 2050 정도 찍었는데, 여전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언론 맨날 보실 테니까 아시다시피, 이 미중 무역 협상이에요. 다 이거를 계속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 근데 이게 이른바 여러분 D-Day가 언제예요? 12월 15일이죠. 이번 주 이게 일요일 맞죠? 일요일입니다. 현재 월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거의 뭐 관세, 예를 들면 15일이 D-Day가 무슨 얘기냐면 D-Day가 이 D-Day 날까지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뭐죠? 1,50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뭐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거죠. 1,500억 달러 상당의 어떤 추가 물품에 대한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게 원래 D-Day인데, 그 지금 봐서는 흘러나온 얘기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로 그거야. 일단 이거는 연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일단 추가 관세 연기. 정확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 연기하고 그 다음에 근데 뭐라도 사인을 해야 되니까 농산물 500억 달러. 요거는 지금 계속 미국이 푸시하고 있어요. 푸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아마 타결이 될 것 같아. 이거는 즉 뭐냐면 이번 그 15일 이전에 추가 관세 연기 쪽으로 연기입니다. 이 파기가 아니고 연기야. 즉 뭐냐면 그냥 이 얘기는 협상 연장이야. 연장인데 D-Day를 정하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무기한 연장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랄까 뚜렷한 결론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결론 3번. 뚜렷한 결론 없이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 이게 더 크지 않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요? 다시 이제 또 협상을 또 뭐 하겠어요?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야. 지금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15일 전에 뭐 또 트럼프 계자스일 하면 또 그렇고, 트럼프가 또 하겠죠. 나의 친애하는 누구야? 시진핑 주석과 예를 들면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미국의 좋은 것을 위해서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근데 그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게 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역할을 미칠 것이냐. 일단 미국 지수는 이미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이제 꼭대기에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면 아무래도 뭐 일부라도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이미 산타랠리는 거의 끝난 걸로 보여져요. 거의 마감이 되는 흐름이지 않냐라는 게 현재 제 의견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예요. 이렇게 된 그 뭐 계략적으로 특별한 뚜렷한 결론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가버린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아까 데이터를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그거 이전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일봉상으로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우리나라 고점 이후에 현재 정확하게 38% 정도 반등했죠. 여기에 38.2%.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2165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랫단 236을 이번에 찍었어. 2155, 2050을. 현재는 2165에서 2050 사이에 현재는 박스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과가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좀 괜찮은 딜이 이끌어내진다. 괜찮은 딜이 이끌어내지면 뭐 한 판 더 가겠죠. 한 판 더 가겠죠. 2250을 타겟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가 또 우리나라 옵션 내일이구나. 내일이 또 만기예요. 오늘의 지수 흐름이 만기 변동성을 축소하는 흐름에서 그냥 양옵션 그냥 패대기죠. 프리미엄 패대기 치면서 양옵션을 줄이는 흐름에서 그냥 한 이틀 정도 반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막상 만기가 끝나면 오히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불확실성 증대라는 측면 있잖아요.
뭐 별거 없이 타결이 되지 않고 그냥 뚜렷한 결론 없이 계속 협상 진행하겠다.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 증대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현재 2050에서 지지된 것처럼 보였지만 만기 내일 끝나고 뚜렷한 결론 없이 불확실성 증대되면 한 차례 더블 딥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현재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멤버님들한테 적극적 매수는 아직 안 하기로 우리는 결정했어요. 아직은요. 결론 보고 하자. 결론 보고. 굳이 뭐하러 뭐 개자식들 뭐 설레발을 치는데 뭐하러 빨리빨리 우리가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충분히 보고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 매수는 현재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봉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일본 사태 요때 이후로 코스피가 꽤 올랐죠. 뭐 대충 한 180, 170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래서 현재 요렇단 말이야.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처럼 하면서 코스피가 잘못 그랬네요. 질문 있으면 쓰세요. 현재 코스피가 요렇게 지금 추세를 만들었지만 제 생각에는 내일 옵션망이 끝나고 특별하게 좋은 결론이 미중간 무역협상 좋은 결론이 안 나면 한 차례의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엑스텐션 값을 한번 대충 한번 우리가 확장값으로 이렇게 보시면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보시면 결론적으로 색깔 좀 바꿨어. 보시면 그 내일쯤에 이렇게 만약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증대로 한 차례가 더 내려오면 역시 아직은 2020에서 2000 초반 있잖아요. 2003에서 2022 사이까지는 아직은 열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다만 이렇게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이때는 쇼부 치야 돼요. 어차피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때는 쇼부를 저는 치려고 여러분한테 그때는 사인을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관망해보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만약에 뭐 코스피가 또 이지랄 해버리면 이때 겁먹지 말고 요때 2000에서 2020을 겁먹지 말고 이때 박자. 이때 박는다. 그 말씀을 오늘 제가 핵심 포인트로 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얘기를 일단 그 정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가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자, 이제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밸류에이션.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아이고, 씨. 이거. 보시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여러 개의 도구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 개의 도구를 많이 쓰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도구가 보통 이제 이른바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이 펄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순자산 가치 비율이라는 이 PBR을 많이 써요. 즉 자기 자산 가치의 현재 한 배냐 또는 그거의 한 80% 수준이냐 아니면 두 배냐. 펀은 1년에 내가 한 100원 버는데 현재 주가가 이거의 몇 배냐. 그래서 퍼가 보통 1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우리 이런 봐봐요. 삼성전자 봐봐요. 제가 대충 한번 가볍게 빨리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얼마나 저렴하게 사냐면 삼성전자가 현재 기준으로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오늘자 기준에 코스피가 퍼가 16.4야. 오늘자 기준에 코스피 PBR이 0.86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5.2입니다. 코스닥은 그냥 개 잡주들 모임이라 이건 열애고 코스피 기준은 이래. 근데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지금 16, 0.8, 5점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가 16, 0.85에 5점 얼마였죠? 5.2 됐죠? 삼성전자가 이제 얼마야? 12.5밖에 안 돼. PBR 1.2, ROE 9.6. 삼성전자가 굉장히 싸죠, 여전히요. 코스피 평균에 대비해서도.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결국은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건 누가 측정하냐면, 상장사의 총 합계로 영업이익의 합계 또는 당기순이익의 합계, 순자산 가치의 합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보셔봐요.
예, 여기 5월달, 4월달, 3월달, 2019 올해, 예, 요때만 봐도 퍼가 10, 이짝저짝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 8월만 해도 11, 12였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코스피 전체가. 근데 갑자기 높아졌죠. 여기 9월부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3분기 당기순이익이 우리나라의 3분기 실적이 개판됐다는 얘기, 개판.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조금 올라와서 뭐 2100 정도 하는데, 퍼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죠. 큰 폭의 상승을. 예, 그런 얘기는, 기업의 영업이익들이 하향 평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향 평준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3개월간 몇 조 팔았죠? 한 3조 5천억, 거의 4조 팔았죠. 파는데 이유가 있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그러면, 우리나라 이 코스피의 수급의 주체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 외국인들은 언제쯤 돌아올 거냐.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도달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예, 예를 들면 4분기 2019년도 4분기, 2019 4분기, 그 다음에 2020 1분기, 예, 즉 이때, 예, 적어도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내려오려면, 예, 영업이익이 증대가 돼야 돼요. 4분기 영업이익이 증대가 돼야 되고, 당기순이익이 증대가 돼야 되고, 예, 2020년도 상반기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증대가 되는 흐름으로 나와줘야만 외국인들이 터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약간의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더라도, 예, 특히나 2019년도 4, 1분기가 실적이 거의, 예, 4, 1분기, 4, 2분기까지가 거의 최악의, 특히 4, 1분기가 최악이었어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할 수 있는 건 요때죠. 2020년 1월 가면 2019년 1월이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충 예를 들면 그 FN 가이드 이런 데서 예상하는 거는 20% 정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2019년도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들이 특별하게 더 악화되지만 않으면 2020년도 1, 4분기는 2019년도 1, 4분기에 비해서는 20% 정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20% 정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쪽으로 간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게 또 세부적으로 보시면 업종별로 좀 달라요. 업종별로 보시면 이제 특히나 대형주 코스피 200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더 작죠. 코스피의 중형주, 코스피의 소형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 훨씬 큽니다. 즉 중소형주는 그만큼 영업이익들이 올해 2019년도에 힘을 못 썼기 때문에 개판 쳤기 때문에 쉬운 말씀으로, 그래서 현재 상당히 주가가 고평가된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코스피의 중소형주들은 접근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또 업종별로 좀 쭉 보면, 예, 이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도 있어요. 업종도.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은행주는요, 올해 그 낮은 저금리에도 그냥 쥐어짜가지고 은행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올해. 물론 뭐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이상한 결정 내려가지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또 배상도 해야 되고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해가지고 보셔봐요. 여기가 보통 웬만하면 7, 8, 9를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은행 섹터는 지금 아주 그냥, 4, 5죠. 그렇다는 얘기는, 은행 섹터가 주가가 상당히 좀 더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증권업종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거의 사상 최저치입니다. 보시면. 최근 근래 5년 사이에 상당히 낮기 때문에 증권업종도 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내년에는, 내년에는, 증권은행 쪽은 주가가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건설업종도 올해 GS건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전혀 못 올라갔죠. 건설업종도 상대적으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 의약품은요, 저기 의약품은 다 바이오잖아요. 바이오들은 여전히 졸라리 비싸요. 졸라리 비싸기 때문에 바이오는 뭐 앞으로도 계속 쳐다보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봐지고, 전기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등을 유시한 전기전자도 비교적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내년에 조금 이제 터닝이 좀 된다는 가정이면, 역시나 대표주주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역시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또는 5G 같은 통신주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포트폴리오가 한 50%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과 증권업종의 포트폴리오를 한 20% 이상을 잡는 게 어떤가라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러면 항상 14가 지금 고평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선행지수가 꺾어 돌아오면, 예를 들면 향후 6개월 이내에는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되면, 현재 14도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쭉 보셔봐, 한번 역사적 변동성을 보시라고. 코스피가 최고점이었던 2017년도 11월, 12월 요때 밸류에이션이 14 정도 됐죠. 14. 그죠? 한 5월 달에도 한 15. 최근 근래에는 하여튼 15 수준 정도 가면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당연히 여기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큰 일이 있었던 2009년도 리먼 브러 사태 때요. 그때는 주가가 뭐 워낙 이때 2월 달이 890 찍었을 때예요. 물론 890 찍고 빨리 회복했지만, 이때는 선행지수가 좋아지면서 가파르게 퍼가 22, 23을 가더라도 주가가 올라갔죠.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변동성을 놓고 본다면 6개월 정도의 선행 목표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 경기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준다면, 코스피가 아까 말씀드린 2000선 정도까지 오면 충분히 좋은 매수가 2000에서 2020 된다고 봐지고, 하나만 더 보시면, 요거죠. 이제 우리가 PBR 기준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퍼를 기준으로 본 거고, PBR 기준으로는 11월 달 기준으로 여전히 0.86입니다. 지금 봐봐요. 밸류에이션이 0.85, 0.83 퍼가, 코스피 전체 퍼가, 그래서 국민연금이 마구마구 담았죠. 국민연금이 담아주니까 외국인들이 팔았죠. 손바꿈이 서로 나온 겁니다. 이게 0.85 수준이 그럼 어떤 수준이냐면, 2009년도 리먼 사태 때도요, 0.89, 0.9, 0.1 이랬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코스피 전체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에 해당되는 섹터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증시가 워낙 올라 있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를 들면 선진국 증시가 조금 꺾인다고 보면 그 자금이 신흥국으로 옮겨올 거라는 그런 좀 약간의 또 여러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아주 비관적이진 않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푸닥거리를 한번 하고 나서 V자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래서 이번 주 중 또는 뭐 다음 주 초 정도에 뭔가 푸닥거리 한 번을 하면 그때가 기회다라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협상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잘 검토하되 마지막 한 차례의 푸닥거리 앤덴 V자 반등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코스피 전망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